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논란과 관련해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최진봉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재산세 감면의 어떤 상한선을 이제 기준을 올려 잡아서 혜택 받는 사람을 좀 감면 혜택을 좀 늘리겠다 이런 건데 이건 역시 재보궐선거 때 부동산 정책이 가장 야단을 좀 많이 맞은 것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도대체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어떻게 세금을 갖다가 매기든지 아니면 완화해주든지 좀 분명하게 하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까지 다 집어넣느냐 아마 그걸 의식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LH 사태가 촉매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세금이나 부동산 관련된 불만과 국민들의 요구가 치솟았죠. 그걸 이제 일정 부분 민주당이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특위를 만들었고 그 특위에 김진표 이제 위원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약간의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재산세 감면 혜택을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올린 거 아니 상향 조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세 감면 폭이 혹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부와 이제 기재부와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것 같고요. 당연히 야당은 지금 뭐 이거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바꾸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1일부터 이제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완전히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문제 그리고 LTV나 DTI를 좀 완화하는 문제, 대출을 좀 완화해줘서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 이 문제가 아직 걸려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감면도 사실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을 좀 억제하고 투기를 막자고 하는 쪽에서 좀 더 강한 세제 혜택을 좀 세제 정책을 하겠다라고 출범을 했는데 국민들의 이런 여론 때문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런 정책에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문제가 없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요소들 종부세,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 이 문제는 뭐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 가진 게 죄냐 이런 반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을 여러 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중과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뭐 만만치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거니까 그것도 완화해 주면 안 되지. 또 종합부동산세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세금을 갖다 이렇게 완화해 주려고 민주당이 그러면 되나? 뭐 그냥 결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존에 갖고 있거나 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부동산 정책과 일정 부분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을 했고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 끝난 뒤에 갑자기 또 집값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었고요. 또 부동산 문제 이런 세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안 팔아도 되겠는데 좀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이 좀 확산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정책의 많은 부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민주당 부동산 TF가 조금 잘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 논리가 이게 또다시 먹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으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 외에도 좀 깊이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다. 이게 단시간에 이런 여론에 밀려서 떠밀려서 하다 보면 부동산 정책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양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민주당이 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많이 갖는 것에 대한 견제 또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의 어떤 중과세 이런 것들은 사실 진보냐 보수냐의 그 어떤 이념의 그 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권 주자로 나선 민주당의 주자들마다 또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이게 펼쳐지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게 완전히 전부 펼쳐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고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가구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물리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대신 이런 이제 핀셋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 채만 갖고 있는데 계속 그 세금이 올라가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올라서. 올라가는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팔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장해줘서 집을 내놓도록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정책들의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두 후보 이제 여권 같은 경우에 정세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여론의 변화에 인식이 돼서 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풀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핀셋을 통해서 LTV 같은 거 DTI나 LTV도 최초로 집을 마련하거나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풀어주는 게 어느 정도 맞지 않나 하는 공감되는 형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정부도 여당도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불확실성이나 갑론을박이 오래가면 그것 자체가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말 한마디 이런 뭐 정책의 혼선 이렇게 자꾸 커지면요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만 그렇죠. 시장에 이게 바로 연결이 돼서 시장에서 반응을 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견들이 여러 가지가 난무하고 또 이게 시간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이렇게 되면요 일단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팔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고 명확한 정부의 입장과 여당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에서 가장 그래도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조금 더 진보적인 어떤 이념을 내놓는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건 지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통적 지지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도층 중에도 예를 들면 중도층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명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선명성, 그다음에 비전의 선명성이 명확하고요. 흔들림이 없어요. 예컨대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론이 바뀌면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A라고 얘기했다가 B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보면 초지일관 본인이 주장했던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비판을 받을 때도 변함없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신뢰감을 얻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 주관을 밀어붙이는데 뭐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본인이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실제 전국 단위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기도 내에서 실험을 하잖아요. 계속. 그리고 그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권 주자들 간에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좀 이제 뭔가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포장지밖에 못 봤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알 게 뭐냐. 본 적이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던데 한번 좀 잠깐 들어보시죠. 소비자는 이제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은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써보기라도 해야 되고 한데 포장만 이렇게 잡고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뉘앙스로는 열면 큰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포장지만 봤던 얘기는 없을 거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뭐 그런 의미로 뒤쳐져요. 뉘앙스가 그렇게 들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얘기한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으로 또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가 또는 검찰의 검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봤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검찰 부분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식견과 그다음에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윤석열 전 총장은 뭐 대선에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도 한 적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나 언론의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지는 즉 검찰 또 검찰총장, 검사 윤석열로서는 어느 정도 뭐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역량은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내용물은 아직 본 적이 없다. 즉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대권에 나가겠다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분야에 나와서 본인도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면모를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알맹이가 될 거고 그 알맹이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다. 지금의 지지율은 결국 포장지만 보고 나온 지지율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대중이 뜨겁게 지지할 땐 또 와 몰려가기도 하지만 또 갑자기 식을 땐 또 확 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랫동안 밑에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자꾸 안 나타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근데 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꾸준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대권 주자로서 뭐 이렇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권 출마 거의 뭐 저는 마음속으로는 확정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5.18에 그런 발언도 내놓고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는 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볼 때 반도체 저기 가는 것도 본인이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알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하고 예를 들면 저걸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고 이런 형태를 본다고 하면 정계 진출이나 아니면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저는 굳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직접 그걸 발언을 안 하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없다 보니 지지율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야권 후보 중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제가 볼 때 기대감이 더 크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존의 후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 윤석열 전 총장의 기대감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를 보느냐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대감은 검찰총장 윤석열로서의 기대감이라고 하면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기대감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그걸 이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보수 언론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일 기사를 이제 내주는데 혹시 다른 등장인물들이 뭔가 좀 이미지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또 그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두 당대표 후보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일일이 소개하기 좀 난감합니다만은 일단 두 사람이 유력한 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분이 아마 3강 구도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데 지금 이제 오늘 사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 그 뒤에 하겠다 본인이 그 메시지 듣고 본인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두 분이 같이 이제 동시나 아니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서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대표 선호도 또는 뭐 적합도 면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를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더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경선 룰을 보면 예비 경선을 5명을 먼저 선발하고 그 5명을 가지고 본 경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경선은 50대 50입니다.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인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우리가 봐야 될 게 들여다봐야 할 게 뭐냐면 일반 경선 50%의 그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은
보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의 대상으로 해요. 아하. 그러니까 예. 일반 뭐 예를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은 거기서 빠지게 돼 빠져야 있기 돼. 때문에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뭐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는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당은 지금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 계속 뭐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